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의혹으로는 첫 소환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지원 기자, 이 전광훈 목사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서부지법 사태 의혹으로 오늘 오전에 소환된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가 될 걸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1시간 빠른 9시에 전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전 목사는 잇따른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작심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특히 자신이 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은 배우가 아니고 함께 입건된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 역시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 등 9명을 입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네, 황지원 기자, 전광훈 목사를 소환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배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법원 난동 사태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교회와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전 목사가 보수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MBN이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한 교회 측이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게 매달 영치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전 목사의 지시로 교회 돈을 횡령했었는지도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로 상징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이냐, 거품이냐, 이게 네. 이제 화두인데요. 네. 이런 거를 뭐 고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명분이 필요하고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박의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의 얘기가 나오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등도 맞아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거품론이 한번 부각이 되면 증시가 휘청휘청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 그런 이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측 다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중에 가장 분수령이 될 이벤트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건은 뭐냐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러면 추후가 되겠습니다. 즉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니라 네. 4분기의 전망 또는 내년 전망에 과연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이번 실적 있겠습니다. 실적 네. 발표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 말씀하신 그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항상 묶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오히려 생각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소식이 시장에 엔비디아에 관한 걱정을 조금 더 이제 가중시키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회장이 이끄는 펀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거품론에 사실은 조금 기름을 부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페이팔의 창업자인 전설적인 투자자죠. 예, 피터 틸도 엔비디아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럼 이런 어떤 그 뉴욕에서의 이 활동하고 있는 큰 손들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그럼 더 안 좋게 본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AI 거품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AI 회사들은 수익을 버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것들을 딱 샀는데 사자마자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감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감가하면 1년에 10만 원씩은 이제 감가되는 걸로 회계장부에 써야 되는데요. 최근에 감가에 관한 기준과 감가율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보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1년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1년에 10만 원씩을 감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뭐 5만 원씩 감가하는 걸로 기준을 바꿨다. 그거는 거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회계 조작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이런 논의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설명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네. 자기네들이 G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고 그래서 네. 감가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즉 소위 말하면 지금 가장 AI 거품론의 핵심이 되는 여러 화두들이 이번에 질의응답 과정이라든지 가이던스 과정에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실적 자체보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좋게 나올 그 반응은 좋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젠슨황이나 엔비디아 측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잘 알 걸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디펜스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는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고요. 올해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올해 상승을 많이 했었죠. 상반기에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동안 그 친암호화폐 정책들에 대한 어떤 후보 시절의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통과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그 가상 시장은 굉장히 호재를 맞아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전까지는 사실 그 뭐 나스닥의 기술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게 좀 약간은 이제 분리돼서 이제 하락하는 국면들을 봤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그동안 그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 가운데서도 고래들 큰 규모의 그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네.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다만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고래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그 차익 실현도 있지만 그걸 또 기관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순간 이렇게 되니까 가상자산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의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실제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의 그 규칙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신규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반감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희소한 비트코인의 개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의 기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4년에 한 번인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초였죠.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일어난 직후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상승 사이클을 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게 21년도, 17년도, 뭐 13년도 그런 4년마다 그런 이제 상승 폭이 있었고 그러다가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고 나면 다시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 시즌에 이제 돌입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22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이클로 생각해 보면 이제 향후 예상되는 것은 26년도가 그런 다시? 크립토 네. 윈터에 이제 진입하는 4년 만에 어떤 연도기 때문에 사이클을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하락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상당 부분은 그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만의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ETF, 특히 현물 ETF 승인이 작년 초에 이제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 그거를 이제 홀드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매매 트레이딩도 하지만 장기 보유를 통한 어떤 비축 전략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사이클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잘 근데 이제 모르겠네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올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져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큰 사이클을 보면 그런 상황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흔해지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everything rally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금, 비트코인, 뭐 주식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이 조이거나 거품을 통과하는 순간이 확인된다면 이제 에브리띵 랠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광산에 들어간 첫 카나리아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에브리띵 랠리의 끝에 서막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중동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UAE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부터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빈 방한이어서 그런지 전투기 4대가 호위하면서 들어가는 모습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정상의 방문이 성격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국빈 방문이죠.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UAE 측에서 사실은 최고 예우를 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는 이게 맞습니다. 옆에 예, 전투기들이 영공을 넘자마자 전투기 네. 4대가 호위를 이제 우리 이 비행기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저런 모습들이 이제 가끔 국제 사회에 나오는데 네. 가장 정성을 쓴다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UAE 수도 아부다비 시내에는 태극기도 걸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빈이 오면은 이제 주요 시내에 우리 국기가 걸리기도 하고요.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유명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쭉 걸어주긴 하는데 뭐 전투기를 호위할 정도니까 저 정도의 뭐랄까요 좀 환영. 예우, 네, 환영 예우. 이런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UAE 측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 또 한편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UAE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동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랑 UAE는 좀 관계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2009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원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는 그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네. 그 이제 미국 일본 컨소시엄을 이제 제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따내면서 이제 이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 석유가 나는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을까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UAE는 과거서부터 탈석유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 UAE의 부통령도 이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니던 그런 이제 가난한 농업 국가였는데 자기는 이제 벤츠 머시디스를 타고 다닌다. 네. 이제 석유 덕을 봤다는 아하. 얘기죠. 그리고 근데 아들은 이제 벤츠까지는 아닌 것 같고 랜드로버를 타고 다닌다. 네. 아마도 손자까지는 랜드로버를 탈 것 같은데 증손쯤 되면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자국민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석유가 이제 유한하고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갈되기 이전에 이미 대체 에너지가 이제 개발이 돼서 석유를 대체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UAE가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보너스적인 성격이 언젠가는 이제 끝날 거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항상 갖고 있는 국가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어떤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AE가 주목했던 것은 과연
탈석유 시대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두바이 같은 도시, 관광,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허브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랑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좋았던 우리나라랑 이제 관계를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중동에서 가장 최상위 그 외교 수준이라고 불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전반 에너지와 안보와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하는 이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사실 UAE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어떤 보호막 속에서 그런 이제 국가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지만 이 미국이 중동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조금 이제 발을 띄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거나 UAE가 뭐 이제 예멘의 어떤 그런 이제 반군 세력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진입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서 방산 세일즈를 한다고 하는 게 네, 거기서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이미 거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샘이죠. 그 이제 방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 그 시스템을 이제 수출한 바가 있고 네. 그게 이제 확대돼서 점점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UAE 경주 에이펙 때도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눈길을 끊었어요. 사실은 에이펙 공식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산 기장 호텔에 와서 그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 거기서 볶음김치도 맛있다 해서 또 싸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UAE랑 우리나라랑 이번에 만남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방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외교를 보면은 한 지역별로 이제 사실은 이제 블록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중동 블록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점국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동을 상대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국가 주요 전략 산업이 뭐냐 저희가 예를 들면은 AI,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중동의 수출의 거점이 UAE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MOU가 다 체결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네. 되고 있어요.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국가 주요 산업을 일단 성장시킨다는 전략도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주요 가장 이제 뭐랄까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섹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UAE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첨단 기술 분야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 단순한 산유국지 위에서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삼성 이정 회장도 동행을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산업에 관해서 제휴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유명한 게 최근에 이제 K푸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양식품 회장도 사실은 이제 사절단에 동행하면서 네. K푸드의 진출도 또한 있을 걸로 보여서 다양한 소비재까지 묶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이제 중동의 거점으로 하는 주요한 이제 성과가 나는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저녁 동포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제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같이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UAE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고 이재용 회장이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19일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가 열릴 것 같은데요. 그때 일단은 행사 참석하는 기업 명단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당연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차, 또 한화, HD현대, LIG 방산 쪽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과 같이 에너지 그리고 삼양식품 등등등 주요 기업들이 현재 다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UAE에 그동안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네. 2022년에 이제 회장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해외 방문이 사실은 UAE였어요. 그만큼 좀 각별하고 정성을 네. 쏟는 국가였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지속적으로 UAE 방문하면서 좀 인연과 친분을 계속 쌓아온 걸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AI, 로봇, 바이오 헬스 등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 같은 것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UAE하고 뭔가 좀 긴밀한 협력과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방산 관련한 회사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회사들 다 이번에 주요한 내용의 어떤 그 협력 관련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 여러 진풍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결혼 정보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반포의 최고가 아파트, 평당 3.3제곱미터 등 2억 되는 아파트에서 결혼 정보 회사가 나와서 그때 한창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에도 결혼 정보 회사가 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반포 최고가 아파트 그러면 다들 아시는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는데 이 단지 안에 있는 분들끼리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어서 네. 사실 이제 자녀들을 미혼 자녀들을 혼인시키자 뭐 이런 어떤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원베일리 노빌리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최초거든요. 네. 단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결혼정보회사죠. 네. 근데 이번에 2호가 나왔는데 2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고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름을 딴 회사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지금 개업하고 3개월 만에 약 회원 200명이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3분의 2 정도가 헬리오시티 입주민, 또 나머지는 인근 단지 입주민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대표는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오래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나름대로의 이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거주지 단지 위주로 해서 일단 혼맥을 만들어 가자, 결혼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이 꼭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랑의 결합이 우선인데 이제 사는 곳이 계급이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보다는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위주로 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보자는 그들만의 리그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폐쇄적인 사회의 어떤 계층의 고착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우려 섞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또 전세 매물, 또 품귀를 겪으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뭐 2년에 2년 계약하는 거, 그때 3년에 3년, 3년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풍경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임차인 면접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 임차인의 어떤 그 개인 정보들을 이제 보고 과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검증을 네. 하겠다 이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신용 점수, 뭐 고용 소득 증명, 범죄 기록, 이전 집주인 추천서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스크리닝 제도와 같은 것인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이제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쌍방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게 이제 입안이 되면서 그 이후로 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 뭐 부동산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떤 사소한 거라도 뭐가 고장 나면 뭐 이제 집주인이 뭐 돈을 좀 줘서 이렇게 고쳐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계약갱신권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인이 입장에서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새로운 전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 집을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권이 다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약갱권을 소위 다시 이제 한다고 하면 5% 인상된 전세금으로만 2년을 또 다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3+3+3까지 얘기가 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로 인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물 잠김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뭐 좀 팔려고 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뭔가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랑 독일 등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방향을 같이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기업형이 많아서 사실은 월세가 더 많죠. 그래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들 간의 이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해외랑과 환경은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제도적으로 맥락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임차인이 사회적으로 보면 굳이 말하자면 너무나 약자였다. 이런 의미가 강해서 네. 법에 따라서 오히려 임대인에게는 많은 의무를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임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등 다양한 우리가 제도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오히려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증표거든요. 뭐냐면 네. 이제 아니야 이제는 임차인도 예전처럼 그렇게 약자만은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9년까지도 매물이 잠길 수 있는데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내 집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이걸 형평을 좀 맞춰야 돼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회 변화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뜬금없는 제도는 아니고요.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 말하면 테네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가 쉽게 말하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 소득 증명 이런 걸 다 보고요. 심지어 이제 중요한 게 범죄 기록 같은 것들, 이전 주인의 추천서까지도 받아서 안전한 세입자를 내 집에 들여서 나도 원만하게 임대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마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약간 임차인 보호 정책에 대한 임대인의 반발이 좀 역풍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양상추 드셔보셨나요? 이 양상추 대란이라고 합니다. 양상추 쇼크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양상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양상추 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대신에 양배추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양배추 버거가 등장했다고요? 네. 양상추가 연초 대비해 무려 233%나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버거집에 양상추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예. 지금 화면인 보이네요. 이게 양상추가 들어가야 될 자리 양배추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상추 관련한 여러 가지 샌드위치 메뉴라든지 샐러드 쪽에서도 지금 점점 사실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 시장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야채 많이 넣어주는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지점들이 600개 정도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난 주말부터 샐러드가 아예 안 나온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그동안은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이쪽 내몽골 쪽에서 우리가 양상추를 수입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7월, 8월에 생산을 해서 그동안 한국에는 이제 수입을 이제 그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생산물로 이제 대체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수입량을 잡아놓은 게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의 생산량으로 커버해야 되는 이 기후에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에 약간 비가 좀 오면서 생산이 급감하면서 네. 수입도 잡을 수 없고 자체 생산도 어려워지면서 현재 품귀가 돼 있고 값이 급등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그럼 비싼 양상추 가격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당분간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농축수산물, 이 모든 이 먹거리 소위 해당되는 그런 물가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네.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수급 조절의 실패 또 이게 수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매번 이런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거든요. 이거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 그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유통업계에 있어서 어떤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 이제 유통 쪽에서의 어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래도 양배추는 좀 덜 올랐나 봅니다. 양배추 가격, 양배추가 대신 들어가는 거 보니까 김장철 배추값도 작년과 달리 좀 안정세라고 하니까요. 아니면 배추값은 못 올라가도록 정부가 좀 잡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미국도 이 물가 때문에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관세 전쟁 이후에 고물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이게 슬슬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고요. 농축산물 관련해서 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물가 관세로 인한 미국 물가의 부담이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네. 있어요. 약 77% 정도 되는 소비자분들이 관세 때문에 힘들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조금 단호하게 입장을 갖고 있었던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냐, 소비자분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굴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이 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미국 정부의 물가 대응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커피라든지 소고기 같은 주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식음료 관련한 20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기로 아하. 발표를 했고요. 철회가 그렇게 또 바로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기 같이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담합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못 올리게. 도매상들 입장에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풀어내라 이런 입장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기 50년 주담대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도입하면서 주거비에 관련해서 이제 물가도 좀 낮추고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관세로 인해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사실은 이제 배당을 약 한 국민당 $2,000 정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민심 달래기에 나선 이유가 내년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파퓰리즘에 철저한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를 통해서 아마도 임기 후반을 또 어떻게 보내게 될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이제 서민들이 민감해할 수 있는 어떤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내릴까요? 이번 대책들 보니까 뭐 물론 관세 배당금 $2,000 주겠다는 게 눈에 띄긴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 다른 뭐 관세 철폐 이슈라던가 아니면 주택 모기지도 아예 50년짜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글쎄요. 그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뭐 당장 그런 특정 품목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관세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이거든요. 여전히 다른 품목들의 그런 이제 관세들이 그렇게 내려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가에 전가되는 어떤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누적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재밌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에는 이제 좀 인하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걸로 보이는데 그 반사 효과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주요 농산물들을 수출해 왔던 상대국들이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호주. 호주에서 이제 네. 뭐 대표적으로 육류를 많이 공급하고 네. 있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와중에 또 트럼프 장남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페인 한 식당에서 만난 그 사진이 포착이 돼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오른쪽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고 왼쪽이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좀 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오미드 말릭이라는 1789 캐피털 설립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왜 만났는지에 관한 이제 주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원래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처음부터 사실 이제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 별장에 초대를 받기도 했었고요. 네. 한동안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협상이 고착화됐을 때 물밑에서 어떤 라인을 뚫어주는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만난 이유가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렇게 트럼프 미국 상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태봉 교수,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 이어서 첫 소식은 또 이 두 사람입니다. 하루 건너 하루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에는 광화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대상이 됐죠. 그 상식 공부가 아니라 그 상식을 이상하게 훼손하는 거야.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 설치가 추진 중인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밭도로청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은 대부분 모르셔서 그런데 좀 걱정도 됩니다. 다만 이 종묘 앞 재개발 또 한강버스 문제에 이어서 연일 이렇게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야권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를 삼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의 이야기인데 오 시장 본인도 SNS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죠.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총리의 지방선거 전 포석이 아니냐. 김 총리 본인은 출마를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해석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한 전 총리 본인이 나왔고요. 증인으로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본인은 계엄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좀 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 진술이 줄곧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좀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 전 부총리의 반대에 윤 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도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옛날에 성을 공격하기 전에 물 끊고 쌀 끊고 하지 않았냐. 언론사 장악 시도와 단수단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관련 문서를 얼핏 봤을 뿐이지 단수단전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죠. 장관에게 직접 들었다. 허 전 청장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배치되는 주장이 연달아 나왔던 어제의 재판이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죠. 우리에게 잘된 일일까요? 그간 중국 측에서는 좀 말을 아꼈던 독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막성 언행이다. 주변 국가의 반발과 경계를 유발하고 있다. 침략의 역사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놓고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한 건 아니죠. 다만 그간 센카쿠 중국명 갸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말을 아껴왔는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급속하게 얼어붙은 중일 관계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좀 다지겠다. 이런 포석이 아니냐는 풀이가 함께 나옵니다. 업데이트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번에는 위치 공유 서비스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친구 위치로 업데이트하는 이 개편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기존에는 최장 1시간이던 위치 조회 서비스를 본인 동의하에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익명 오픈 채팅방, 100명 이상 단체방에는 제한을 뒀는데요. 역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좀 유용하겠다. 반대로 스토킹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숨 막힐 것 같다. 동의 안 하면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유인영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계를 샀답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됐을까요? 판매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25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샀는데 가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입니다. 가품일 거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는데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불안해지는 거야. 설마.
이 시계가 중고 가품 거래 1위다. 골드빛이 유독 노랗다. 말이 많았던 거죠. 이에 직접 감정업체를 찾아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콘텐츠를 본인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다행히 진품이었다고 하죠. 다만 이 중고 명품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선입금 후 퀵으로 받는 이런 식의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서 대면 거래해라. 유사 피해 사례와 함께 신중한 거래 필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람인가 봐.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보신 것처럼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준비를 잘해야지 환급도 좀 많이 받고 낼 건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오늘은 우리은행의 세무 컨설팅 팀에 계십니다. 김예리 세무 전문가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금세 시간이 지나서 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 받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통계를 보니까 매년 좀 느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로자의 숫자가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환급받는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12조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급이 되고 있고요. 네. 1,400만 명에 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환급받는 금액은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모두 환급받는 건 아니고 나는 연말정산 때 납부했었는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분들은 한 3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네. 4조가량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공제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한 82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다. 환급 받은 분들의 평균인데 월급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게시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게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한번 해보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해봤더니요. 예.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네.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를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줬고요. 네. 다만 급여라든지 다른 공제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근로자가 신고한 것이 불로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급여라든지 다른 공제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봐서 네네.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5월까지 돈을 어떻게 썼고 남은 기간에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이 네. 부분인데. 연말정산 막판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절세 꿀팁이 있다면 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현금을 쓰는 게 나을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한 450만 원. 네, 그리고 그 7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신용카드 전부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총 급여의 25%. 그게 기준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한 4분의 1은 신용카드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 네. 네, 여기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어. 네, 신용카드의 2배에 해당되거든요. 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은 30%. 2배 차이가 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25%, 총 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채우시고 거기까지는 네, 신용카드가 유리할 맞습니다. 수 있고. 그리고 넘는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공제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이제 절세 전략을 좀 짜보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제 어떤 소비와 구매가 남은 기간에 좋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연말이라서 또 공연 많은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도서비, 또 전통시장 제출 이런 것들 공제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공제라는 것이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카드로 쓰느냐도 중요하고 현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항목에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마트나 온라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앞전에 말씀드린 기본 공제, 그러니까 네. 총급여가 7천 넘으시는 분들은 250만 원, 예.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 이렇게 기본 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또 전통시장을 쓰시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40%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총 급여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도 되고요. 네.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0%또 공제가 되기 네네.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을 또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바뀐 네. 부분. 네, 2025년 7월 1일부터 네. 여기서도 급여 기준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그 문화체육비를 어, 보존해주는 네. 목적이거든요. 차등이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체육시설 이용료 그리고 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이 부분까지 공제가 추가로 30% 되고 있으니까 음. 연말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달 전까지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네. 한번 금액을 넣어 보시고 네. 아, 환급 금액이 얼마 늘어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 구성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또 100만 원씩이니까 총 300만 원인 거죠? 맞습니다. 네, 추가 딱 공제. 한도가 전체 금액으로 봐야 되고요. 예. 네. 네, 추가 공제가 이제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달라진 점 하나 지금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좀 커지는 부분, 핵심 키워드로 잡아봤을 때는 가족과 주거, 기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죠. 일단 가족 부분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원래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올해부터 좀 인상됐다고요. 맞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 원씩 상향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3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네. 기존에는 15만 원이었던 첫째 25만 원으로 늘었고요. 예. 둘째, 셋째도 각각 10만 원씩 늘어서 30만 원, 40만 원 어. 인당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25년 이전에는 저희가 65만 원까지 공제됐던 부분이 네네. 이 부분은 95만 원까지. 최대 95만 원. 최대 95만 원인데 셋째, 넷째가 또 있으면 계속 40만 원씩 또 추가가 됩니다. 오, 네. 그래서 네, 세액 공제가 인당 10만 원씩 늘었는데 네. 이거는 만 8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4년부터 26년 그러니까 올해도 포함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혼인 신고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이 혼인 신고를 해야지 그 해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신 분들은 그 체크를 하시면 50만 원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배우자가 각각 그 근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100만 원 또 공제 받는 것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각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혼인 신고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24년 1월에 결혼했으니까 가까스로 해당이 되네요. 네네,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더 커진 공제 혜택이 바로 주거 부문인데요. 세대주만 가능했던 이 청약 저축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이제 네. 정부에서 더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대주가 납부한 것만 됐었어요.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그랬죠. 네, 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 원에 40%가 됐는데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납부한 것도 이 300만 원에 포함해서 공제 금액이 더 확대됐다. 공제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만 가입을 해도 이제 같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이제 제가 세 번째 키워드 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기부하면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꽤나 쏠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고향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로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11월, 12월 말까지 해야 올해 공제가 되는데 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돼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이음 사이트에서 네. 포인트 3만 원을 줍니다. 이걸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 대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고향 아니면 그 애착이 가는 지역.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에 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네. 곳에 그렇죠. 기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분산하기 위해서 네. 고향 기부금이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내 맞습니다. 고향이거나 살았던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된다는 네. 점이고요. 또 하나 올해 이 500만 원 최대 한도까지가 있었거든요. 예. 이 한도 금액이 2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대폭 상향이 됐네요. 네,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해주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예. 3개월 안에 하시면 30%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되시니까요. 기부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기부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3개월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맞습니다. 3개월. 네, 이 기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의 환급액이 뭐 많게는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남은 기간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챙겨봐야 될 것들 추가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 자체는 미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실제 세금 신고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의 연말정산 하실 때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를 불러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이런 부분이 같이 다 미리 보기에 네.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요건을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저희가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대로 다 신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한 검토는 사실 납세자인 근로자의 본인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게 내가 해당되는 게 맞나? 이런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수로 보통 인적공제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신고 가산세라든지 또 이자 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 같이 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자주 하는 실수들 뭐 어떤 것들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 소득 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네.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부터 계속 공제를 받아오신 분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네.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해에는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 기본 공제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넣은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앞에도 말씀드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네. 저당 차입금 이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네.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에 해당되니까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내가 잘못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다시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많이 받았을 경우에 과다 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장기주택 차입 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가가 6억 이상이면 신고하면 안 되는데 네. 말씀대로 그냥 체크했다가 이렇게 가산세 무는 경우가 주변에서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그 요건을 검토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외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이 부분들이 다 체킹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띄워줘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네. 이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국세청인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오류이신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요건대에 해당돼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결국은 조금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우리은행 세무 컨설팅 팀에 계시는 김혜리 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